2026년 1월 라스베이거스 CES 현장에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삼성전자 부스를 찾아갑니다. 양쪽이 악수를 나눕니다. 콜라보 하죠 라는 말이 오갑니다. 재계가 술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회사는 40년 가까이 원수처럼 지냈거든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경제학자로서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화해가 아니라고,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었다는 신호라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왜 40년 앙숙이 손을 잡았는지, 이게 한국 경제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제학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엔진, 바퀴, 핸들, 아마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맞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자동차는 기계였으니까요. 좋은 엔진을 만들고 변속기를 정교하게 다듬고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추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바로 이 게임에서 세계 5위까지 올라온 회사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2020년대 들어서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테슬라라는 회사가 도요타보다 시가총액이 3배나 높아집니다. 자동차를 겨우 20년 만든 회사가 100년 전통의 거인을 압도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중국입니다. BYD라고 들어보셨나요? 원래 배터리 만들던 회사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기차 판매 세계 1위입니다. 2025년에 226만 대를 팔면서 테슬라를 제쳤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경제학자 슌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산업의 판 자체가 뒤집히는 거죠. 과거에는 자동차가 기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기차 시대입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기계라기보다는 거대한 전자제품에 가깝습니다. 배터리가 심장이 됩니다. 차 가격의 40%를 배터리가 차지해요. 반도체가 두뇌가 됩니다. 차 한 대에 평균 1,500개 이상의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소프트웨어가 신경계가 됩니다. 요즘 전기차는 코드가 1억 줄이 넘어요. 스마트폰보다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의 축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과거에는 누가 엔진을 더 잘 만드느냐였다면 지금은 누가 배터리와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더 잘 다루느냐가 된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부가가치의 이동입니다. 돈이 되는 부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동차 회사가 밸류체인의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부품사들이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고 자동차 회사가 완성차를 만들어서 큰 돈을 벌었죠. 하지만 지금은 배터리 회사, 반도체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가 더 큰 가치를 만듭니다. 테슬라의 진짜 가치는 차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배터리 기술에 있어요. 그리고 이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2024년 전 세계에서 약 9천만 대의 차가 팔렸습니다. 그중 전기차는 1,350만 대, 비율로 치면 15%예요. 그런데 2030년에는요, 전기차가 5천만 대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전체의 50%가 넘는 거죠. 5년 안에 시장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패닉에 빠진 겁니다. 100년 동안 잘 해오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현대차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차를 정말 잘 만듭니다. 연간 700만 대를 생산해요. 전 세계 200개국 이상에 팔죠. 엔진 기술, 품질 관리, 대량 생산 시스템, 이런 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대에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율주행 레벨 4, 완전 자율주행을 만든다고 칩시다. 뭐가 필요할까요? 첫째, 센서입니다.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이게 차 한 대에 수십 개씩 달립니다. 둘째, 반도체예요. 이 센서들이 쏟아내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거든요. 초당 수십 기가바이트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셋째, 소프트웨어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지금 브레이크를 밟을까, 핸들을 꺾을까를 판단해야 합니다. 현대차는 첫 번째는 할 수 있습니다. 센서를 구매하고 차에 장착하는 건 문제 없어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듭니다. 최소 10년, 수십조 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회사는 하드웨어 엔지니어는 많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그 사이에 테슬라는 이미 완전 자율주행을 시험 중이고 중국 BYD는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널드 코즈가 말한 거래 비용의 문제입니다. 코즈는 이렇게 물었어요. 기업은 언제 직접 만들고, 언제 시장에서 사고, 언제 협력할까? 답은 간단합니다. 어떤 게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대차가 반도체를 직접 만들면 비용이 너무 큽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성공 확률도 불확실하죠. 그냥 시장에서 사면 어떨까요? 문제는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반도체 대란을 겪으면서 현대차는 배웠습니다. 완성된 차가 있어도 반도체가 없어서 출고를 못한다는 걸요. 그럼 남은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 그런데 누구랑 협력할까요? 퀄컴, 엔비디아? 이 회사들은 이미 테슬라, GM 같은 경쟁사들과 일하고 있습니다. 일본 회사? 도요타와 혼다가 있잖아요. 중국 회사? 기술 유출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남을까요? 바로 삼성입니다. 같은 한국 회사고 반도체 세계 1위고 전자 생태계를 다 갖추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서로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반대편을 볼까요? 삼성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삼성은 반도체 세계 1위입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압도적이에요. D램, 낸드 플래시, 삼성이 세계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포화 상태예요.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이 멈췄거든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주목한 게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이 시장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연평균 10% 이상 커지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1,000억 달러 규모가 될 거라고 해요.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스마트폰 반도체는 빨라야 합니다. 그리고 1, 2년 쓰고 바꿔도 괜찮아요.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는요? 안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 꺼지면 재부팅하면 되지만 차가 고속도로에서 꺼지면 생명이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차는 10년, 15년을 씁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영하 40도에서 영상 85도까지 온갖 환경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이런 까다로운 시장에 삼성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동차 회사들은 검증된 업체만 믿습니다. 인피니온, NXP, 르네사스 이런 회사들이 수십 년 동안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어 왔어요. 삼성이 아무리 우리 기술 좋다고 해도 자동차 회사들은 쉽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요. 그래서 삼성에게 필요한 건 레퍼런스입니다. 실제로 차에 탑재돼서 몇 년간 문제없이 작동했다는 증명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레퍼런스를 어디서 받을까요? 테슬라? 아니요, 경쟁사예요. GM, 포드? 미국 회사라 어렵습니다. 도요타? 일본 회사고 이미 덴소라는 자체 반도체 회사가 있어요. 그럼 누가 남을까요? 현대차입니다. 연간 700만 대를 만드는 세계 3위 자동차 그룹이에요. 이만한 고객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같은 한국 회사니까 소통도 쉽고 기술 협력도 긴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대차는 첨단 기술이 절실합니다. 삼성은 든든한 고객이 절실합니다. 경제학에서 이런 걸 상호 보완성이라고 부릅니다. A가 가진 걸 B가 필요로 하고 B가 가진 걸 A가 필요로 하는 관계. 이런 관계에서는 협력이 양쪽 모두에게 이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왜 진작에 안 했어요? 왜 40년 동안이나 앙숙으로 지냈죠?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1994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우리도 자동차 만들겠다. 당시 삼성은 잘 나가고 있었어요. 전자로, 반도체로 승승장구하던 시기였습니다. 자동차까지 손에 넣으면 세계 1위는 확실했죠.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발끈합니다. 자동차는 우리 영역이다. 삼성은 물러가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밀어붙입니다. 1995년 삼성 자동차를 설립합니다. 부산 공장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직원을 수천 명 뽑습니다. 그런데 불운이 찾아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터진 겁니다.
타이밍이 최악이었어요. 한국 경제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갓 태어난 삼성 자동차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차는 안 팔리고 빚은 쌓이고 결국 2000년 삼성 자동차는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프랑스 르노에 넘어갑니다. 삼성은 자동차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뗍니다.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면 삼성 자동차의 실패는 진입 시점의 오류였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엄청난 초기 투자가 필요해요. 공장 짓고 생산 라인 갖추고 판매망 만들고 수조 원이 듭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때까지는 적자를 감수해야 합니다. 보통 연간 50만 대 이상은 팔아야 본전이라고 해요. 삼성 자동차는 그 규모를 달성하기도 전에 IMF를 맞은 겁니다. 시장이 얼어붙었고 자금줄이 끊겼고 결국 무너졌죠. 하지만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감정입니다. 이 사건은 두 그룹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삼성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막대한 돈을 날렸고 수천 명을 정리해고 했으니까요. 실패의 쓴맛을 봤습니다. 현대차는 삼성을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저 사람들이 또 우리 영역을 넘볼 수 있다는 경계심이 생긴 거죠. 그 이후로 25년 동안 두 그룹은 철저히 등을 돌렸습니다. 2014년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서울 삼성동에 있는 한전 본사 자리 입찰이 있었어요. 도심 한복판에 엄청난 땅이었죠. 삼성과 현대차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삼성은 4조 6,700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런데 현대차는 얼마를 냈을까요? 10조 5,500억 원입니다. 삼성이 낸 금액의 2배가 넘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 땅의 가치를 훨씬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자존심 싸움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긴다는 것 자체가 중요했던 겁니다. 입찰 결과가 나온 날 양쪽 다 말이 없었습니다. 현대차는 너무 비싸게 샀고 삼성은 졌으니까요. 재미있는 건 그 이후입니다. 그해 이재용 부회장이 업무용 차를 바꿉니다. 그전까지 타던 현대 에쿠스를 버리고 쌍용 체어맨을 탑니다. 재계가 술렁였어요. 현대차와 완전히 선을 그은 거 아니냐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실제로 삼성 임원들도 현대차를 거의 안 탔어요. 수입차 아니면 쌍용차. 현대 기아차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현대차도 삼성 제품을 멀리했습니다. 차량 내비게이션, 오디오 시스템 이런 데에 삼성 부품이 들어가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두 회사는 같은 행사에 가도 인사를 안 했습니다. 명함도 안 주고받았죠. 완전히 남이었어요. 재계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가 손잡는 일 절대 없어. 이건희, 정몽구 두 회장이 살아있는 한 불가능해.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엄청난 기회비용의 낭비입니다. 만약 두 회사가 협력했다면 얻었을 이익을 40년 동안 포기한 거니까요. 중복 투자도 많았을 겁니다. 서로 따로따로 기술 개발하느라 돈을 2배로 쓴 거죠. 하지만 감정은 숫자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아요.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2020년 5월 놀라운 소식이 들립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만났다는 겁니다. 삼성 SDI 천안 공장에서요. 비공개 회동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공식 발표는 없었어요. 하지만 업계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큰 게 올 거다. 왜 하필 2020년이었을까요? 왜 그때 만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세대 교체였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2020년 10월에 돌아가셨어요. 정몽구 회장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요. 신세대 경영자들은 과거의 감정에 덜 얽매여 있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선 회장은 모두 1960년대생이에요. 아버지 세대의 싸움을 그대로 이어갈 이유가 없었죠. 둘째, 산업 환경이 급변했습니다. 테슬라 시가총액이 2020년 한 해 동안 10배 가까이 뛰었어요. 전기차가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 됐다는 신호였죠. 중국 전기차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BYD, NIO, 샤오펑, 이름도 못 들어본 회사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어요. 셋째, 반도체 대란이 터졌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부족해졌어요. 자동차 공장들이 멈췄습니다. 완성된 차가 있어도 반도체가 없어서 출고를 못했죠. 현대차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약 30만 대의 생산 차질이 생겼어요. 돈으로 치면 10조 원 이상의 기회비용이었죠. 이때 현대차는 깨달았을 겁니다.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리 차를 잘 만들어도 소용없구나. 삼성도 생각이 비슷했을 거예요. 우리 반도체가 아무리 좋아도 쓸 곳이 없으면 의미가 없구나. 특히 차량용 시장은 커지는데 우리는 발판이 없구나. 게임 이론으로 설명하면 외부 위협이 커지면서 내부 경쟁의 의미가 사라진 겁니다. 과거에는 제로섬 게임이었어요. 삼성이 이기면 현대차가 지고 현대차가 이기면 삼성이 지는 구조. 하지만 테슬라, BYD, 구글 같은 외부 적들이 너무 강해지면서 한국 기업끼리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제는 포지티브섬 게임으로 바뀐 거죠. 함께 협력하면 둘 다 이길 수 있는 구조. 2020년 그 회동은 바로 그 인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예감은 맞았습니다. 2023년 공식 발표가 나옵니다. 삼성 SDI가 현대차의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계약 내용을 볼까요? 기간은 2026년부터 7년간, 물량은 약 50만 대 분량, 금액은 4조에서 5조 원대. 삼성 배터리가 현대차에 들어가는 건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삼성 자동차 사태 이후 23년 만의 일이었죠. 재계가 충격에 빠집니다. 한 재계 인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시대가 바뀌었구나. 이제 뭐든 가능하겠어.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협력도 시작됩니다.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오토 반도체가 현대차 프리미엄 차량에 탑재되기로 했어요. 생활 생태계 연결도 이뤄집니다. 삼성의 스마트싱스와 현대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연동되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 집에서 삼성 냉장고로 뭔가 설정하면 차에서도 그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차에서 에어컨을 켜두면 집 도착 전에 집 에어컨이 미리 켜지고요. 그리고 2026년 1월 CES 정의선 회장이 직접 삼성전자 부스를 찾아갑니다. 상징적인 순간이었어요. 40년 앙숙이 최강 동맹으로 바뀌는 순간. 경제학적으로 이 협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건 상호 보완성의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현대차가 가진 것, 연간 700만 대의 생산 능력, 글로벌 판매망, 차량 통합 기술, 안전검증 노하우, 현대차가 필요한 것, 첨단 반도체, 배터리 안정 공급, 생활 생태계 연결, 삼성이 가진 것, 반도체 설계와 제조, 배터리 기술, 스마트홈 생태계, 글로벌 브랜드, 삼성이 필요한 것, 대규모 안정 고객, 차량 환경 검증, 모빌리티 플랫폼. 딱 맞아떨어지죠? A가 가진 걸 B가 필요로 하고 B가 가진 걸 A가 필요로 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협력이 양쪽 모두에게 명백한 이득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협력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걸까요? 첫 번째 효과는 규모의 경제 실현입니다.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하는데 약 1조 원이 든다고 칩시다. 현대차가 혼자 개발하면 이 비용을 연간 700만 대에 분산시켜야 합니다. 차 한 대당 약 14만 원이 추가되는 거죠. 하지만 삼성과 협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은 이 반도체를 다른 자동차 회사에도 팔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 같은 개발비를 수천만 대에 분산시킬 수 있어요. 차 한 대당 비용이 5만 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비용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학습 곡선 가속입니다. 경제학에 경험 곡선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누적 생산량이 2배가 될 때마다 비용이 15에서 20% 감소한다는 법칙입니다. 혼자 하면 이 경험을 쌓는데 10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협력하면 3년이면 됩니다. 현대차는 전장 기술을 빠르게 배우고 삼성은 차량 검증 노하우를 빠르게 쌓습니다. 시간을 산다는 건 경제학적으로 엄청난 가치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경쟁자들이 시장을 먹어버리니까요. 세 번째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플랫폼 경제학의 핵심 법칙이 있습니다. 메트칼프의 법칙이라고. 네트워크의 가치는 참여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삼성 스마트홈 사용자가 전 세계에 3천만 명 있습니다. 현대차 고객은 연간 700만 명입니다. 이 둘이 연결되면 네트워크 가치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집에서 삼성 냉장고 쓰는 사람이 현대차를 타면
경험이 매끄럽게 이어져요. 그럼 다음에 차를 바꿀 때도 현대차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현대차를 타는 사람은 집에서도 삼성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이게 생태계의 힘입니다. 네 번째는 공급망 복원력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반도체 대란을 기억하시나요? 현대차가 약 30만 대의 생산 차질을 겪었어요. 기회비용이 10조 원 이상이었죠. 삼성과 협력하면 국내에 안정적인 공급선이 생깁니다. 위기가 와도 최소한 국내 물량은 확보할 수 있어요. 경제학에서 이걸 옵션 가치라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비용처럼 보이지만 위기 때 그 가치를 발휘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표준 선점입니다. 플랫폼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표준입니다. 누가 먼저 표준을 만들고 생태계를 구축하느냐가 승부를 갈라요. 예를 들어볼게요. 테슬라의 충전 규격. 처음에는 테슬라만 쓰던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포드, GM, 현대차까지 테슬라 충전 규격을 채택했습니다. 왜일까요? 테슬라가 먼저 충전 인프라를 깔았고 그게 사실상의 표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현대차와 삼성이 함께 움직이면 한국형 차량 생활 연결 표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충전 프로토콜, 데이터 형식,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런 걸 먼저 정하고 시장에 내놓으면 후발주자들은 이 표준에 맞춰야 해요. 그럼 표준 라이선스 수익도 발생하고 생태계 주도권도 잡게 됩니다. 이 모든 효과를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향후 10년간 경제적 가치가 50조 원은 넘을 겁니다.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볼까요? 한국 경제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GDP 대비 수출 비중이 40%가 넘어요. 그중에서 자동차와 전자제품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볼게요. 한국의 전체 수출이 약 7천억 달러입니다. 그중 자동차가 800억 달러, 반도체가 1천억 달러, 디스플레이가 200억 달러, 합치면 2천억 달러예요. 전체 수출의 28%입니다. 이 두 산업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전기차 전환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수출이 30% 감소할 수 있어요. 연간 240억 달러 손실입니다. 관련 일자리 10만 개가 사라지고 GDP가 1% 떨어집니다. 반대로 현대차와 삼성의 협력으로 전기차 경쟁력을 확보하면 자동차 수출이 유지되면서 10% 성장할 수 있어요. 연간 80억 달러 증가, 차량용 반도체 수출이 새로 생깁니다. 연간 50억 달러, 커넥티드 서비스 수출도 늘어납니다. 연간 20억 달러, 합치면 150억 달러의 수출 증대 효과입니다. 경상수지가 1에서 2%포인트 개선되는 거죠. 고용 효과도 큽니다. 직접 고용만 봐도 현대차 그룹이 12만 명, 삼성그룹이 27만 명을 고용하고 있어요. 간접 고용까지 치면 훨씬 많습니다. 자동차 부품사 30만 명, 전자부품사 50만 명, 협력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깁니다.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자, 데이터 분석가, 서비스 기획자, 10년간 10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노벨 경제학상은 못 받았지만 경영학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가 마이클 포터입니다. 포터가 주장한 게 산업 클러스터 이론이에요. 한 국가의 경쟁력은 개별 기업이 아니라 산업 클러스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실리콘밸리를 보세요. 애플, 구글, 메타가 경쟁하지만 동시에 협력합니다. 인재를 공유하고 기술을 교류하고 생태계를 함께 키워요. 독일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BMW, 벤츠, 폭스바겐이 경쟁하지만 부품사 보시와 콘티넨탈을 공유하고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함께 연구합니다. 그래서 독일 자동차 산업 전체가 강한 겁니다. 한국도 클러스터가 필요합니다. 현대차, 삼성, LG, SK 이 회사들이 따로따로 놀면 힘이 약해요. 하지만 함께 움직이면 엄청난 시너지가 생깁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반도체, 삼성, SK 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의 60%를 차지합니다.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세계 시장의 30%를 차지해요. 자동차, 현대차, 기아가 세계 3위 그룹입니다. 디스플레이, 삼성 LG가 프리미엄 시장 1위예요.
이 모든 게 한 나라 안에 있습니다. 미국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어요. 이게 한국의 숨은 강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게 따로 놀았어요. 현대차는 현대차대로, 삼성은 삼성대로, 현대차와 삼성의 협력이 촉매가 되면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LG도 합류하고 SK도 들어오고 중소부품사 400여 개가 함께 성장하고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기회를 얻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이 차량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생태계입니다. 한 기업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생태계 전체가 함께 커지는 거죠. 한국이 고민하는 동안 세계는 벌써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을 볼까요? 테슬라는 차량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엔비디아가 AI 반도체를 공급하고 구글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어요. 하나의 생태계로 움직이는 겁니다. 중국은 더 빠릅니다. BYD는 배터리부터 차량까지 수직 통합했어요. CATL이 배터리 세계 1위고 화웨이가 차량용 소프트웨어와 5G를 제공합니다. 정부 지원도 어마어마합니다. 중국 정부가 전기차 산업에 쏟아붓는 돈이 연간 수십조 원이에요.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토요타가 하이브리드와 수소차에 집중하고 파나소닉이 배터리를, 소니가 센서와 엔터테인먼트를 맡고 있어요. 세계 모든 나라가 생태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기업끼리 싸우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현대차와 삼성의 협력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시작점이 될 수 있거든요. 한국도 이제 생태계로 경쟁해야 합니다. 개별 기업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산업 역량으로. 2026년 CES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정의선 회장이 삼성 부스를 방문했을 때 그가 유심히 본 게 로봇 청소기였습니다. 왜 자동차 회사 회장이 청소기를 볼까요? 경제학자의 눈으로 보면 그는 청소기를 본 게 아니에요. 미래를 본 겁니다. 로봇 청소기를 생각해 보세요. 집안을 자율주행합니다. 라이다 센서로 공간을 인식하고 AI로 최적 경로를 계산하고 장애물을 피하고 스스로 충전소로 돌아가죠. 이게 자율주행차랑 똑같은 원리예요. 현대차가 2021년에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기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상용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고 대량 생산이 안 되고 소비자 시장과 동떨어져 있었어요. 삼성은 정반대입니다. 가전 로봇을 대량 생산할 줄 알고 글로벌 판매망이 있고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잘 압니다. 이 둘이 만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첨단 로봇 기술이 삼성의 생산 능력과 만나는 겁니다. 집안 로봇부터 시작해서 건물 로봇, 도시 로봇으로 확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차량과 로봇이 연결되는 통합 모빌리티가 됩니다. 경제학적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장이 확대되기 때문이에요. 전통 자동차 시장은 연간 9천만 대에 평균 3만 달러, 약 2조 7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하지만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확장하면 차량 2조 7천억 달러에 로봇 5천억 달러, 연결 서비스 1조 달러, 데이터 5천억 달러, 총 4조 7천억 달러, 시장이 70%나 커지는 겁니다. 정의선 회장이 로봇 청소기에서 본 건 바로 이 가능성이었어요. 모든 협력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요. 경제학에서 협력이 성공하는 조건을 연구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신뢰입니다. 게임 이론에서 반복 게임을 연구한 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한 번의 거래가 아니라 계속 거래할 관계라면 배신의 비용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현대차와 삼성의 관계는 1년, 2년이 아니에요. 10년, 20년 이상 갈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뢰가 중요합니다. 역설적이지만 40년 앙숙 관계가 오히려 신뢰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높은 벽을 넘어서 손을 잡았다는 건 진심이라는 증거니까요. 둘째, 명확한 이해관계입니다. 협력이 작동하려면 양쪽 다 이득이어야 해요. 한쪽만 이득 보는 협력은 오래 못 갑니다. 현대차는 반도체와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합니다. 삼성은 700만 대 시장과 미래 성장 동력을 얻습니다. 윈윈이 명확합니다. 셋째, 시간입니다. 협력의 효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아요. 3년에서 5년은 투자 기간입니다. 5년에서 10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확하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급하게 굴면 실패해요. 넷째,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가 특정 기업만 밀어주면 안 됩니다. 생태계를 키우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해요. R&D 지원, 규제 샌드박스, 표준 제정, 인프라 구축. 이런 걸 정부가 도와주면 협력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제학자입니다. 숫자로, 데이터로, 논리로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경제학의 끝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쓴 이유가 뭘까요?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어서 결국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는 거였어요. 현대차와 삼성의 협력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과거의 감정에 갇히지 않고 미래를 선택한 용기, 제로섬 경쟁이 아니라 포지티브섬 협력을 선택한 지혜,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길을 선택한 결단. 40년 앙숙이 손을 잡는다는 건 숫자로 계산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 안에는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결단에서 한국 경제의 성숙을 봅니다. 21세기는 협력하는 이기심, 생태계를 키우는 전략, 함께 성장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현대차와 삼성의 협력은 바로 그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 협력이 진짜 의미를 가지려면 결국 사람에게 닿아야 합니다. 더 안전한 차, 더 편한 이동, 더 나은 일자리, 기술이 숫자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연결되는 것. 그게 경제의 본질입니다. 2030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2020년대 한국 기업들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 40년 앙숙이 손을 잡으면서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 삶이 조금 더 나아졌다. 저는 경제학자로서 이 가능성에 베팅합니다. 데이터가 말하고 논리가 지지하고 역사가 증명할 것입니다. 현대차와 삼성의 협력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신호입니다. 그 새로운 장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경제의 중심 채널에서는 더 많은 국제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